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12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이미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동아일보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원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월간 뉴스 분석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운동 마지막 날. 120일 동안 서명한 도민은 잠정 13만 명을 넘은 걸로 전해집니다. 김영환 지사의 직이 걸린 주민 소환 투표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 우선 충북 전체 서명자 수가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을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루 동안 5,000명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은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의 달성 여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4곳에서 해당 지역 총 유권자 중 10%의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14일까지 각 시군에 쌓인 서명지를 회수해 주소별로 분류한 뒤 유효한 서명인지 여부를 검수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오는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향후 계획과 함께 발표됩니다. 김영환 지사의 주민 소환 운동이 지난 12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됐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까지의 주민 소환에 관한 각 지역의 사례를 보면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서명 운동 결과 이것을 통과해서 투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고, 예. 투표를 통해서 주민 소환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는 2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지금 투표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는 지역 정치권하고 시민단체가 요새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매우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거 하나고요. 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된 서명운동 자체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상당히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한 주민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했다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원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초 우려했던 무리한 주민 소환이었다 하는 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12일 날 이 마감 1차 마감을 했습니다만 18일 날 공식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주민 소환이 불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99%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무리하다고 지적을 했느냐? 글쎄요, 이게 주민 소환법에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사실은 다소 불명확합니다. 애매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주민 소환을 한다라고 명기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민 소환도 흠집내기, 즉 망신주기 이 현상이 조금 일어났다. 하나만 콕 집어서 이렇게 주민 소환을 해도 집중도가 떨어질 판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제천 산불, 술자리 파문,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친일파 발언 논란, 이런 걸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무리한 주민 소환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지사에 대해서 주민 소환이 투표까지 가려면 충북 도민 유권자의 10% 그리고 4곳 이상의 시군구에서 1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12일 서명 마감 시한을 기준으로 13만 명 가까이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 다른 사례들의 여태까지 비춰봐도 사실 주민 투표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난항이 있지만 이 13만 명의 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 김영환 지사의 주민 소환 비용으로 약 26억 원 정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 지방의회들은 정치적으로 신인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 고소 고발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 주민소환이라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이건 매우 상징성이 큰 의미인데요. 자치단체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언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노선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과 크게 벗어나 있으면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간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모호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로 그거 자체가 주민소환이 갖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불법 부당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언동을 견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민소환 자체가 자치단체장을 심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 행사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부사장님.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소환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주민소환이라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선출직, 주민이나 시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뽑아놨더니 저런 행동을 하네, 뽑아놨더니 참 기대 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주민들이 나서서 일종의 탄핵이죠. 탄핵. 이 말 자체가 조금 이게 너무 엄중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민소환이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탄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주민소환을 하려면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 특정 정당의 아마 뭐 저는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모 지역에 출마를 하시는 분의 주도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력을, 동력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순수하게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아주 이 충북 도정을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명분보다는 이게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그 후폭풍이 뭐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정말 이거는 충북 도민들의 이건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세를 했겠죠. 이 특정 정당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가세를 안 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명분 초기 명분이 매우 약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발을 뺐다고 하는 자체가 상대당으로부터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뺐다고 보고요.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민소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까지 갈 수 있도록 서명 절차는 상당히 쉽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경우 전국적으로 125건의 주민소환이 시도됐는데 11건만 투표까지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건 주민들한테 투표할 권리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처럼 사실은 온라인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서는 서명은 쉽게 해주고 투표는 깜깜하게 해야죠. 근데 이제 서명 자체라든가 홍보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 자체는 주민들의 그 알 권리를 상당히 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은 좀 개선돼야 된다. 정치운동 이전에 주민소환운동이라고 하는 주민 참여 의지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독소 조항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과정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또 문턱을 낮추기 전에는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변호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 주민 소환의 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투표율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하향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서명권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 서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는데 여전히 그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활발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민 소환 투표 과정이 조금 수월해야 한다, 좀 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말씀 나오셨는데요. 이 33% 즉 이 10명 중에서 3분 이상이 서명을 해야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서울시장 그 무상급식 사건 이게 직을 걸고도 34%에 미달이 돼서 이 불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이제 뭐 포퓰리즘 논란이 한참 있었습니다만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장 직을 걸고 주민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33%가 채 안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27.8% 나와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이런 그 농촌지구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민 소환도 청주시만 유일하게 요건을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10% 넘고 예. 충주는 거기에 근접을 하고 나머지 뭐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보은오촌, 영동 다 10%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럴진데 지금 앞으로의 주민 소환이라든가 주민 투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 있으면 이거는 독소 조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3분의 1, 33%보다는 25%로 낮추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기묘할 것 같고요. 온라인 이거는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세가 무슨 투표도 지금 웬만한 투표는 다 온라인 전자 결제 서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소환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번을 계기로 이 충북지사의 주민 소환을 계기로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 또 지방정부 같이 협심을 해서 이번에 이 자세한 이 개정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 소환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주민 소환 과정에서 생긴 주민 갈등과 분열, 앞으로 어떻게 봉합해 나가야 할까요, 부사장님? 갈등, 이게 일부 또 주민 소환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민 소환을 하느냐라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도 또 한 서너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갈등 요인을 없애려면은 그리고 주민 소환이 불발이 될 경우에는 글쎄요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정안 개정 법안에 대해서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명분을 갖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자신 있게 진행을 하려면은 역시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세력에게 그런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경비도 문제입니다. 경비. 아니 너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충북도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 소환을 하는데 돈은 충북도에 또 26억을 달라고 하고 집행이 됐어요. 만약에 주민투표가 계속 실행이 됐으면은 117억, 물론 추정치입니다만은 그게 우리 피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충북도에 그것을 선관위가 요청을 하고 또 집행이 되고 이런 상황에는 이게 주민 소환의 근본 취지를 저는 훼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비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이게 바로 명분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세부 개정안에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을 좀 쉽게 한다든가 비율을 낮춘다든가 하는 그 주장과 상치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워서 주민소환 등을 잘 못하는데 주민소환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물린다?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 얘기도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갈등과 그런 것을 치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쭉 가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못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독재 정치예요. 민주정치라고 하면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견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 또는 시민단체가 언론이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제3의 수단으로 이런 주민소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서 서명을 편하게 한다든가 자기가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되고 서명운동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위축시키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갈등의 분열 문제는 반대하는 쪽에서 그걸 내세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갈등을 처음부터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봉합하느냐 그런 능력도 정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지사가 그동안의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형태로서 주민소환에 이르게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봉합하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 내가 소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은 26억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죠. 예, 부사장님. 예, 제가 상당 부분 우리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강조점은 사실은 남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125차례 이런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가 시행이 됐죠. 그런데 투표까지 간 건 11건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남발 아니겠습니까? 또 11건 중에서도 성사가 된 건 하남시 시의원 2명만 예, 주민 소환회에서 옷을 벗는 그런 겁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125채의 주민 소환이 있는데 하남 시의원 2사람만 결국에는 주민 소환이 성사가 됐다. 이거는 남발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페널티라는 말을 썼는데요. 조금 말이 너무 어감이 셌나요? 페널티에 뭐 엄청난 뭐 벌금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할 때 지금 이제 지금 시행되는 단체가 아마 그대로 해체를 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요 유지가 되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 다음에는 또 총괄시장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발에 대한 대비책, 예,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소환이 특정 정당을 위한 것으로 전락한다든가 특정 정당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 우리 의사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25건이 추진됐는데 11건밖에 투표에 못 갔다는 거는요. 남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25건이라고 하는 것이 남발된 게 아니라 워낙 서명 절차라든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투표에 못 간 것뿐이라는 거죠. 저는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 안 되면 그건 주민들의 의사예요. 그런데 투표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데 그거조차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교수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명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위치를 모르니까 서명을 못하지. 아, 그런 어디서 댓글이. 서명을 받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댓글을 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부 내륙특별법과 관련된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특별법은 수자원과 산림보호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버텨온 중부 내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풀 건 풀자며
중부 내륙 8개 시도, 그중에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는데 첫 단계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타 면제와 도로 철도 조성비 전액 국가 부담 등 핵심 특례마다 정부 부처 반대에 부딪혔고 민감한 특례들을 빼고 수정안을 만든 뒤에는 국회 정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각종 또 현안과 관련돼서 정쟁의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정족수 미달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권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 폐기 우려까지 나왔는데 법안 발의 11개월 만인 지난달 말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만에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하더니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던 법사위 문턱도 한 번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목표였던 연내 재정에 성공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중부 내륙을 균형 발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이용 계획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소속 시도와 상관없이 인접 시군구끼리 발전지구로 뭉쳐 개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계획 승인권자에게 일부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특별법은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타 면제와 개발 제한 구역 금지 행위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 등 빠진 특례들은 앞으로 개정을 통해 채워 넣어야 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다음 주 추가할 특례와 방법 등 향후 개정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오는 20일로 미루면서 충북의 국비 증액 규모도 그날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이죠. 중부 내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부사장님. 네, 중부 내륙 특별법이 1년 동안 우리 충북 지역의 최대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물론 지역의 어떤 그 일정 부분 활동하는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일반 그 도민들 시민들은 관심이 조금 덜한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일단 중부 내륙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이 충북을 비롯해서 중부 내륙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서 비켜갔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이 덜 미쳤다라는 것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산 넘어 삼입니다. 앞으로 이런 아주 그 자세한 또 개정안 수정안을 거쳐가지고 원래의 의미에서 중부 내륙 지원을 위한 이 내륙 이게 이름이 복잡합니다.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의미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게 전 국민 관심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 교수님. 예, 어쨌든 지금의 그 충북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충북 지역 개발의 출발점이 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핵심 조항이 좀 빠지는 바람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특별법이 돼버렸어요. 그 문제는 뭐 도지사도 바로 내년에 개정 문제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위한 통과밖에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빨리 바로 잡고 넘어가야죠. 네, 그래야 그 의미가 지점은 있겠죠.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변호사님? 예,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셨지만 이 특별법은 수자원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오랜 기간 버텨온 그 충북을 비롯한 10개 시도에 대한 좀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시법으로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관들이 발전 종합 계획과 자연환경 이용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고 당초 취지는 개발과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의 그 전액 지원이라든지 발전 가능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수정안을 보면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뭐가 특별한 내용인지가 좀 의문인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아주 잘 이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대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사장님? 기대감,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 지역입니다만은 글쎄요, 백두대간이 가장 많이 걸쳐져 있고요. 또 대청호, 충주호와 같은 그 호수가 어느 도보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이 안 되고 수자원 보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바람에 낙후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역 균형 발전의 일정 부분 소외가 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족쇄가 벗겨졌다는 것에 가장 큰 우선 순위로 저는 두고 싶고요. 기대감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정안 이게 이 연내에 타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핵심 조항 두세 개가 빠진 그런 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연내 타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에게 그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을 한데요. 이제 내년에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개정안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대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동안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에 자금을 댈 수 있다든가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문제는 뭐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을 만드는 쪽에서는 만들었지만 사실상 부담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부담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치단체들이 감시하고 중앙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이제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의 개정보다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국가가 실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치인들이 계속 감시하고 촉구해야죠. 그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개정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여러 가지 그 방도가 있거든요. 예, 일단 개정안은 이제 새로 출범한 국회에서 떠맡아야 할 아주 숙제 중에 하나고요. 예, 이게 법사위를 통과한 게 이번에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행안위에 통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국회 그 본청 계단에서 우리 충북 도민이 약 2,500명이 모였던 가장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 기율을 보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 법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몇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민관정이 합심을 해서 법사위 통과가 되고 저는 법사위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대로 됐습니다만은 알맹이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추후의 과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관정이 또 힘을 합쳐서 다음 국회에 요구를 하면은 이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첫 이슈처럼 명분과 정쟁 이런 것들에 해서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제 알맹이가 없다고 하냐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빠진 거죠.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특례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의 비용에 대해서 국가 부담의 의무를 삭제해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수변구역의 규제 완화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이제 환경부가 이거의 주무부처가 되는데 충청북도 같으면 사실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마련하더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대청호라든가 충주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따라야만 뭘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입장은 매우 안타까울 것이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예, 핵심 내용의 반영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안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 법이 한시법이라는 부분에서도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제정보다 법률 개정의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김동원 부사장님. 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 댓글이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 이게 대략 뭘 하겠다는 건지 아는데 이름이 아주 이렇게 쉽고 많은 일반인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그래도 이거 좀 열심히 하는 게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겨우 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도 분의 1을 통계로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게 충북도민 이 법안이 사실은 8개 시도 그리고 28개 시군구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충북 지역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북, 경상북도의 위에 북부지방도 포함이 되고요. 강원도 대부분의 이제 충북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계를 해서 같이 앞으로 힘을 모을 때 저는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시행령도 지금 당초 취지에 맞게 예타조사 면제라든가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 감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부 내륙이 상당 부분 소외가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이미 중앙정부에 퍼지고 있으니까 행안부, 환경부 이게 바로 직접적인 소관 부서거든요. 이미 상당 부분 기초 작업은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댓글 짚어주시죠. 이건 지역 개발에 대한 그 냉수적인 댓글인데요. 다 필요 없고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면 끝. 서울시 충북구 해라. 이렇게 냉수적인 댓글이 달렸네요. 굉장히 뼈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공항과 관련된 세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과 활주로를 함께 쓰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는 2개지만 민간에선 그중 하나만, 그것도 전투기 비행이 없을 때 군의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활주로 보수와 시설 확충은 물론 대형기 이착륙을 위해 길이를 연장하는 것도 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기 국제선만 6개 나라 10개 노선으로 연간 이용객 3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청주국제공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17전비에 전투기 20대를 추가 배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가로막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생존권 위협하는 공군 비행장 즉각 이전하라! 충북 민간단체는 충청북도와 의회, 지역 대학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가 배치에 영향을 받지 않게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을 거면 아예 17전비를 옮기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고질적인 소음 피해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국가 안보를 위해 40년을 희생했다면서 민간 활주로 신설과 군 비행장 이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원하는 충북의 요구는 이제 대안 없는 전투기 추가 배치 반대에서 군 비행장 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민관정 공동위가 특별법 추진과 소음 피해 대책위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대략 3조 원이 필요한 활주로 신설과 2배 이상 더 드는 군 비행장 이전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군이 전투기를 청주에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청주공항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실제로 그 원래 군 비행장이었던 것이 이제 민간 군 공동으로 사용되는 청주공항인데 균형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청주공항이 막 활성화되고 있을 때 근거리 외국 노선을 청주공항에서 많이 갔거든요. 다시 이제 청주공항이 인천공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근거리 외국 공항을 이제 취향하는 그 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사장님.
네, 청주공항 이것도 지역 아주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97년에 제 기억으로 1997년에 청주공항이 개항됐습니다만은 지리적 요건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공항을 이전을 하라, 이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민간 쪽에 활주로를 하나 추가로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이 군부대 제17 전투비행단을 이전을 하면은 이거는 국가 안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있기로 17 전투비행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가 않는 그런 선의 요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군 비행장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럴 겁니다. 그런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던가 아니면 기존의 활주로를 더 연장을 해서 더 큰 비행기가 안심하고 이착할 수도 있고, 슬롯이라고 그러죠. 슬롯. 시간당 이착륙 횟수를 지금 6회, 7회에서 더 늘리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됐습니다. 사실은 계속 그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토론을 한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처럼 이게 뭔가 계기를 갖고 전국적인 이슈, 이건 충북만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해드립니다. 네. 예, 변호사님. 예, 지금 부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에 대한 좀 의견들을 보면 오히려 타 지역에서 이거는 원래 군공항이다. 왜 제가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비행장 이전 요구라든지 슬롯 확대, 뭐 활주로 연장 이런 부분이 비단 지역 이기주의로 비추지 않도록 지역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청주공항은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이지만 민군 겸용 공항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지인 군 공항을 이전시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되면 또 새로운 형태의 군 공항을 건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저는 접점을 찾아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간 활주로를 좀 더 확장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싸게 맥힐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청주공항이 이제 다른 지방 공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제주도라든가 뭐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 동남아라든가 일본, 중국과 같은 근거리 외국 노선을 많이 유치해서 인천공항과 차별화하고 또는 다른 지역공항보다 효율성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에 그 계속되는 그 노선 증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런 증설을 통해서 민간공항 활성화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부사장님. 예, 지금 청주공항이 위치돼 있는 데가 사실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중앙에 우리가 청주가 위치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청주공항 이 지역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요. 중부 내륙의 거점 공항뿐만이 아니라 세종의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는 그야말로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 수송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사실은 화물 전용 공항, 화물을 지금까지의 화물보다 10배, 100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부산이 이 아시아의 허브 항만이듯이 이 천혜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청주, 물론 그렇게 하려면 더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어차피 청주공항 이전 문제가 이렇게 이슈로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화물공항, 화물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프라라든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청주공항의 살길, 활로를 여기서 저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커싱을 좀 돌려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실 30년 가까이 항공소음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인데요. 이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공항
그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그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그 김포공항의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준 첫 판례가 게시된 이래 올해 9월에도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그 화해 권고 결정으로서의 피해 보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에는 그 2020년부터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2년 작년에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통해서 우리 청주 그 공항 부근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았던 사례들 소송을 통하지 않고 과거 3년치의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를 그 보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들이 사실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피해에 비해서 과소하고 또 민간 공항에 대해서는 공항 소음 방지법에 대해서 6개 민간 공항에 대해서 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청주 국제공항은 포함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이 잘 돼야 뭐 우리 지역에 공항이 들어온다 또는 무언가가 확장된다 했을 때 반대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인근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그 단어가 찔끔찔끔입니다. 찔끔찔끔. 항상 어떤 주민들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시위라든가 어디를 찾아가면은 찔끔 나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까지 그분 표현대로 하면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고도 제한 소음 피해, 특히 소음 피해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특히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그 한 7, 8분 정도는 전화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소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집단 의사 표현을 하면은 찔끔찔끔 한다는데요. 그거 갖고는 이제 나중에 큰 가래로 막을 걸 뭐라도 못 막듯이 종합 개발 계획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지금 정부의 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8차 종합계획 이런 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우리 내부의 충북도라든가 청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 현안을 정리해서 중앙에 올리는 그런 이런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이다, 또 행정수도 관문 공항이다라고는 하지만 제 역할을 하기에 제반 시설이 역부족이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민들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교수님? 핵심은 활주로에 증설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을 증설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는 국토의 중심부에 있지만 많은 그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교통 노선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주공항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활주로를 증설하는 것 플러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죽게 돼 있죠.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의 공무원조차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 게 빠르지 이쪽 그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차를 몰고 오기 전에는 매우 불편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활성화해서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네. 도에서는 시설이 먼저 확충되어야지 이용객도 늘고 활성화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토부에서는 수요가 늘어야지 제반 시설도 확충해 주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지 용역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 지금 이 청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 토론을 한 중부내륙특별지원법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관정이 지금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플러스 저는 알파가 필요합니다. 이 알파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꼭 그 여객기 수요라든가 접근성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한 화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 동력을 사실 지금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화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하이 창의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토에 딱 X자를 그어보면 그 가운데가 있는 이 청주공항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객은 여객대로 우리가 수요를 당연히 늘려야 되겠고요. 수요는 꾸준히 늘릴 겁니다. 근데 화물 얘기는 별로 지금 안 합니다. 화물 얘기를 해서 이게 결국은 청주공항을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지금 이틀 3일 걸려서 짐을 화물을 풀려야 되는데 청주공항으로 오면 하루 만에 왜 국토의 중앙이 있으니까 요거 말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민관정 TF팀이 연구를 해서 총리실에 직접적인 TF팀의 일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와 이 꾸준한 상황에서 이게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이 들면은 중부내륙특별지원법이 아까 법사위에서 이렇게 어렵게 통과를 하듯이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상당 부분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 청주공항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의견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선 노선을 늘려주세요. 이런 희망사항이 댓글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공항이 지향할 방향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2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